엄마, 당분간만 여기 계세요. 정우야, 여기 장례식장이 아니잖니. 아들아, 엄마 버리고 가지 마라. 정이야, 내가 왜 여기에 있니? 죄송해요. 오빠가 다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례식 대신 고시원, 버림받은 자리에서 연락이 끊겼던 딸과의 기적 같은 재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인간의 용기,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당신은 이 감동을 끝까지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 안 드는 응원입니다. 손가락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 5시, 이말수는 좁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했지만 75해를 살아온 몸은 이미 이런 아픔에 익숙해져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아파트들 사이로 겨우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말순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미지근한 물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것이 아침 식사의 전부였죠. 텔레비전을 켜면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요즘 뉴스는 너무 복잡하고 무서운 이야기만 가득해서 금세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또 조용한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지죠. 오전 10시쯤 말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들 정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해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낸 밥은 잘 먹고 있니? 라는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말수는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말수는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올 때면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죠. 특히 이미자의 노래가 나오면 시장에서 떡을 팔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쪄서 리어카에 싣고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펼쳐놓던 그때가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 떡 맛있겠네요 라며 웃어주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정우와 정이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오후 2시쯤 되면 말수는 아래층 편의점에 내려갑니다. 우유 하나와 식빵 한 봉지를 사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은 말순을 보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상대도 이야기할 거리도 없었죠. 저녁이 되면 말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봅니다. 화목한 가족들이 나오는 장면을 볼 때면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어요. 화면 속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데 자신은 혼자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거든요. 밤 9시 말수는 용기를 내어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정우야, 엄마야. 아, 엄마.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몸 조심해라. 통화는 채 1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정우는 늘 바빴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말수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딸 정희는 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잠깐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도 정희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물어봐도 괜찮아요. 엄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작은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나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물론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살아가느라 바쁜 것을 이해했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싶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킬 무렵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이나 딸에게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하루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말이에요. 며칠 후 목요일 오전 말순이 평소처럼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아들 정우가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정우야,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정우는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엄마 잘 계셨어요? 라며 밝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죠. 말수는 아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며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정우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좁은 원룸을 보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죠. 엄마, 이런 곳에서 계속 지내시면 안 되죠. 너무 답답해 보여요. 괜찮다.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말수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뭔가 급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꾸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런데 정호야, 갑자기 무슨 일로 왔니? 평소 같으면 전화로 안부나 물어보는데. 아, 사실은요. 저희 지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엄마도 함께 가시겠어요? 말수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정우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 잘 알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에 가자니 영문을 알 수 없었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랑 사업상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우의 설명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탁하는 일이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더구나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렜죠. 그래, 알겠다. 옷 갈아입고 나갈게. 말수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외출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죠. 정우는 말순의 팔을 가볍게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래층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운전석에 앉고 말수는 조수석에 탔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요. 말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니? 멀어? 좀 멀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무척 어색했어요.
말수는 아들이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도 아닌 일반 도로를 계속 달렸죠. 말수는 처음 보는 길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곧 도착해요. 정호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이라면 보통 시내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는 걸까요? 1시간이 넘게 달린 후 차는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낡은 닫힌 건물 앞에 멈췄어요. 여기가 장례식장인가? 말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 대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내리세요. 그런데 정호야, 여기가 정말 장례식장이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건물 입구에는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정호는 말순의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정말 고시원이었습니다. 정호야, 여기가 왜? 엄마, 당분간 여기서 계세요. 정호는 한방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겨우 한 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죠. 말수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고시원. 아들이 자신을 속인 것이었어요. 정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왜 갑자기 나를 여기에?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당분간만 여기 계세요. 곧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정호는 말순을 방 안으로 밀어넣듯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정호야, 잠깐. 이게 무슨 일이라고 하니? 왜 갑자기 나를 여기에 둔다는 거니?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정호는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말수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정호야, 제발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갑자기 왜 이런 곳에 두고 가려는 거니? 하지만 정호는 말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당분간만이에요. 제가 일이 좀 정리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급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수는 홀로 좁은 방에 남겨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수는 작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은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이런 곳에 두고 간다는 것이 말이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방 한구석을 비추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순은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고시원 이용 안내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세탁실 사용법, 그리고 각종 주의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여기서 언제까지 살라는 거니?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죠. 저녁 무렵 말수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가끔 다른 방에서 키보드 소리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복도로 나섰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방문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말순의 방은 205호였습니다. 복도 끝에 화장실이라고 적힌 표시가 보였어요. 화장실로 향하던 말순은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여성의 뒷모습이 어딘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성이 말순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말순은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정희야? 여성은 말순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 얼굴은 분명 딸 정희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정희와는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정희는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너 여기서 뭐하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거니? 말순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여기를? 정우가 데려왔다.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언제부터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니? 정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자마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말순 역시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녀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희야, 울지 마. 엄마가 왔잖아.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희는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제 방으로 가요. 정희는 말순의 손을 잡고 복도 끝에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07호였어요. 말순의 방과 겨우 2칸 차이였던 것이죠. 정희의 방 역시 말순의 방과 비슷하게 좁았습니다. 하지만 더 삭막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라면 컵들이 쌓여 있었고 옷들이 무질서하게 널어져 있었거든요. 정희야, 너 언제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니?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이나? 그럼 작년 추석 때도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추석 때 정희가 집에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럼 그때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왜 숨겼니? 정희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니? 오빠가 말리셨어요. 정우가 왜?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알리면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순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가 왜 정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마저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요? 정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는 왜 이런 곳에서 살게 된 거니?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듣기 힘든 이야기일 거예요. 말순은 딸의 손을 다시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엄마한테 다 말해봐. 이제 혼자 견디지 말고. 정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사실은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다른 분들이 다 들어요. 말수는 정희의 상황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내야 했던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 내일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말거라. 정희는 말순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두 모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정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1년 넘게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정희야, 엄마야. 깨어있니? 네, 엄마. 잠깐만요. 정희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안색도 창백했죠. 정희야, 괜찮니? 밤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여기 계시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두 모녀는 고시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히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수는 정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희는 한참 동안 커피 잔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 때문에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정우 때문에? 네. 오빠가 투자한다고 하시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정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되니?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3,000만 원이 넘어요. 3,000만 원이라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정희의 월급으로는 평생을 갚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야 했어요. 보증금도 다 빚 갚는 데 써버렸고 월세도 낼 수 없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했니? 이때 정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 엄마가 알면 너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정희를 그렇게 다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빠가 계속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요. 뭐라고? 정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하면 막으셨어요.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한다고 차라리 연락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시면서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계속 그러시니까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수는 분노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겠더군요. 딸을 가스라이팅하고 조작해서 혼자 고립시켜 놓았던 것이었어요. 정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가 너를 속인 거라고. 하지만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제가 오빠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정우 잘못이야. 정희는 말순의 따뜻한 말에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오빠의 말을 믿으며 자신을 탓해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엄마 오빠는 왜 엄마를 여기에 데려오신 걸까요? 이 질문에 말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의 행동이 점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오빠가 엄마도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정희의 말에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오빠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정희는 전화를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받아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빠. 정희야, 엄마 잘 모시고 있지?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알겠지? 정우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 지금 엄마가 옆에 계세요. 뭐? 엄마가 거기 있어? 전화 바꿔봐. 정희가 핸드폰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나를 그런 곳에 두고 간 거야? 엄마, 죄송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모시러 갈게요. 곧이 언제니? 그리고 정희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너 알고 있었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다고? 내 엄마와 여동생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분노를 삼켜야 했어요. 정희야, 이제 알겠다. 정우가 우리 모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오빠 말을 듣지 말고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정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우가 너를 그렇게 조종한 거야. 말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과 정희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말이죠. 정희야,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더 이상 정우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두 모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카페에서 나온 말순과 정희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 젊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정희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어제 복도에서 우시는 소리 들렸는데 괜찮으세요? 그 청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29살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따뜻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아, 민준 씨. 괜찮아요.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말수는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받는 민준의 모습이 예의 바른 청년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는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민준의 관심 어린 질문에 말순과 정희는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고시원에 돌아와서 말순의 방에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민주는 불편한 기색 없이 바닥에 앉았어요. 사실 저희 모녀에게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죠.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정희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오빠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습니다. 동의 없이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순과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어떻게 정희를 속여서 대출을 받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정희를 고립시켰는지 말이에요. 민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분노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사기죄뿐만 아니라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속여서 이곳에 버린 것도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빠의 행동이 범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용서될 수는 없어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거기 있니? 문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 문을 열어보니 고시원 총무인 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35살의 서진은 이곳에서 몇 년째 총무로 일하며 주민들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서진 누나, 무슨 일이에요? 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진은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 분위기가 심각한 것을 눈치챘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민준이 서진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서진 역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개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들분이 어머니를 여기에 맡길 때 계약서 같은 걸 작성했나요? 아, 그러고 보니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 서류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해 드릴게요. 서진이 잠깐 나갔다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네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신 것처럼 되어 있고 비용도 어머니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그런 내용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장기 거주 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최소 1년은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진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장례식장에 간다고 속여서 데려온 건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때 복도에서 몇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어보니 고시원의 다른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데요. 법학과 학생인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26살의 준호는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민준과 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몰려든 청년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진짜 화나네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 박수영이 말했습니다. 24살의 수영은 평소에도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변호사를 꿈꾸는 최성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말순과 정희는 이 젊은이들의 반응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네요. 무슨 피해요? 이런 일에 도움을 주는 게 피해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준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거 아니에요? 성민도 동조했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피해자들을 더 찾아서 함께 고발해야 해요. 수영이 제안했습니다. 말수는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의를 세워보죠. 민준의 말에 모든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정의를 위한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6챕터 폭풍 전야. 고시원 청년들의 도움으로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말순과 정의는 정호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준호가 법적 자료를 조사하고 서진이 정호와 관련된 서류들을 분석하는 동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호 관련 자료였어요. 정호 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사실상 사기 조직이었어요. 피해자가 정희 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나 더 있습니다. 말순은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호 씨가 어르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호가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호 씨가 어르신을 고시원에 장기 거주시키는 동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정호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갔다는 말이었어요. 엄마. 정희가 급히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진이 물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정호가.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시장에서 떡을 팔며 푼푼히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남겨주려고 아껴뒀던 돈이었는데 그걸 정호가 가져갔다니요. 얼마나 되는 돈이에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적금하고 예금 합쳐서요. 청년들은 모두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채다니 정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네요. 성민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처음부터 어르신과 정희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분석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정호가 왜 정희를 고립시켰는지, 왜 말순을 고시원에 버렸는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가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르신의 증언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말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신고했다니 정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제출했어요.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오빠와 끝까지 싸워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말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정신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분노가 앞섰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우를 법정에 세워야겠어. 그때 서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정우 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방금 아래층에서 큰 소리로 어르신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상당히 험악하더라고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게 울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말수는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너랑 갈 곳 없다.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집으로 가야죠. 집이라고? 너 내 돈 다 어디에 썼니?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치미 떼지 마라. 내 통장에서 돈 다 빼간 거 다 알고 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요. 이야기할 게 뭐 있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예요.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거예요. 누구야, 너희들?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리고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진이 말순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이제야 정호의 진짜 모습을 봤네요.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확고한 의지가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정우를 법정에 세웁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청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민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지방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순과 정의를 중심으로 고시원 청년들, 그리고 정호에게 피해를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민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피해자 모임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긴장되시죠? 변호사 배지를 단 중년 남성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연결해준 공익변호사 이동수였어요. 그는 이런 가족 간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네, 조금 떨리네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견디겠어요. 말수는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고시원 청년들의 도움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거든요. 정희 씨도 괜찮으시죠? 네, 변호사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정희 역시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석에 앉아 있는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경찰 조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이 지쳤던 것 같았죠. 정우는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판사가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시원 청년들은 물론이고 정호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시장 상인들까지 와 있었어요. 말순이 예전에 떡을 팔던 시장 상인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말순이 시장에서 떡을 팔 때 단골이었던 손님이었어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말순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정호의 죄상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정호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여간에 걸쳐 여동생 박정희의 명의를 도용하여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이말순의 예금 8천만 원을 무단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어머니를 기망하여 고시원에 유기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증언석에 섰습니다. 오빠가 처음에는 투자라고 했어요.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잠깐만 내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빚이 불어나자 오빠는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가슴이 찢어질 거라고, 차라리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고 계속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고시원 청년들이 정희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말순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정호가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고시원이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요. 정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돌보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동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장기 거주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해서 법정 증언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했어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다시 한번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정호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까지 잃어버렸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가 최후 진술을 할 차례였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희야,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순은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다.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정호는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정호에게 사기죄, 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정우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순을 바라봤지만 말순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온 말순과 정희는 자신들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말순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해시태그 8챕터 희망의 공동체. 재판이 끝난 지 석 달 후 말순은 예전에 떡을 팔던 시장 한 구석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희가 옆에서 함께 떡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정희가 떡을 빚으며 물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동그랗게 만들어봐. 말순은 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정우가 가져간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정희의 빚도 상당 부분 해결되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떡 맛있겠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재판 소식을 들은 시장 사람들은 말순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딸이랑 같이 장사하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한 아주머니가 떡을 사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든든해요. 말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익숙한 얼굴들이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청년들이었어요. 민준을 비롯해서 준호, 성민, 수영이 모두 함께 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 여러분 다 왔네요. 반갑습니다. 말순은 청년들을 보자마자 기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이들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시험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어르신 덕분에 법을 공부하는 진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민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떡 좀 사가세요. 공부할 때 드세요. 말순이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돈은 안 받으실 거죠? 준호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도 어려운 학생들인데. 하지만 말순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떡을 담아 주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오후에는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총무였던 서진은 말순이 시장으로 돌아간 후에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왔어요. 어르신, 어떠세요? 적응 잘 되시죠? 네, 정말 좋아요. 역시 내 자리는 여기였나 봐요. 말순은 시장 분위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희 씨도 많이 밝아지셨네요. 네, 이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저녁 무렵 한 젊은 남성이 떡 가게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혹시 무엇을 찾으세요? 아, 저기. 혹시 박정호 씨 어머니세요? 청년의 질문에 말순과 정희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정호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재판 때는 못 왔었는데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순은 그 청년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정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제 아들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정의를 세워주셨잖아요. 청년은 떡을 하나 사고 갔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해가 저물어 가자 말순과 정희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 때문에 혼자 견뎌야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네. 그리고 고시원에서 만난 분들 정말 고마워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고시원 청년들과 서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모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좁은 원룸은 아니었지만 작은 투룸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내일은 민준 씨가 사법시험 결과 발표나는 날이에요. 그래,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걸요. 다음 날 저녁 정말로 민준의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시원 청년들이 모두 시장으로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어르신, 민준이 형이 합격했어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말순과 정희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 사건을 도우면서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민준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같은 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수는 이 젊은 미래의 판사를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힘든 경험이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니 정말 보람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정희와 함께 일하고 고마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다. 앞으로도 정희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정희는 각자의 방에서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고시원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